안녕하십니까. 빛골 달인 달달한 인문학의 3강을 맡게 된 하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짧게 좀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영화 감독님들이 모두 활동하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활동하시는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에 소속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지금은 영화사에 컨텐츠를 담당하는 지금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작품을 준비 중이고요. 또한 시나리오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시나리오 작가를 양성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주에 와가지고 특별한 어떤 좀 짧지만 특별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네, 엄마지? 자, 잠깐만요. 네, 사운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프로젝트 확인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금년 12월에 초연이 되는 애기 자운꽃이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창작 뮤지컬의 스토리텔링 과정과 이 창작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최근의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뭐 I Can Speak 같은 작품도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을 하다가 전통 가무국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창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몇 가지 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광주에 와서 이러한 그 전통 가무국, 그러니까 전통 뮤지컬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이런 걸 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광주에 많은 이야기 소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 다양성 이야기에서 제가 직접 창작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본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시대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록들을 지금 보관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쓴 일기, 그 다음에 그 문중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연구하고 해석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미시사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가문의 이야기가 아주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석된 일기들을 모아가지고 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스토리 테마파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조선시대 양반, 노비, 여성, 승려 등등등등등등, 군인 등등등등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수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에 와서 이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는 광주와 이 전라남도에도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광주에 와서 문화유산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이제 화순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알아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게 현재 그 상태에 멈춰져 있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뭔가 우리 이 광주의 시민들 혹은 이 전라남도에 계신 이 도민들께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여러분들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포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포항을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갯마을 차차차의 인기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는 포항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곳이 촬영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럼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좋긴 하지만 금방 내년 봄이 돼서 갯마을 차차차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 사라지면 또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지역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장소를 찾아다녔던 그런 드라마인 거죠. 근데 광주 안에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광주 안에서의 특별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조선시대에는 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 기록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심심풀이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활용을 하면서 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야기를 발견했냐면 조선시대의 산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로 갈 때는 사람이 가문을 이루고 살다 죽으면 그냥 묻혔어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산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어떤 분이 저쪽 전주에 가서 살게 되면 거기 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거기 그냥 야산에 묻혀뒀던 거예요. 근데 조선 중기 후기로 오면서 이 일종의 뭐냐면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면서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태어나서 그 가문을 이루고 그 동네에서 살면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는 일종의 선산 개념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선산 개념이라는 건 조선시대 초기에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점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전쟁을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내세의 삶,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집착하게 돼요. 이렇게 전쟁, 삶과 죽음이 너무 극명했던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그래서 그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에 이 집안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너무 조금 가혹하게 가다주는 여성들에게 열렬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남성들이 더 큰 어떤 국가, 더 큰 세력에 이 남성들이 꺾여나가는 그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은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더 자기 아내 것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어떤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그 삶과 죽음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는 그 시기가 오면서 선산 개념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산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국가가 많은 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기 선산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양반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 산이 없어요. 선산이 없어요. 혹은 있는데 터가 안 좋아요. 저쪽 집안에 갔더니 그 산에 명당자리가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산에 가서 묻으면, 매장을 하면 그쪽 선산의 주인이 저의 아버지의 무덤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알박기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생겨요. 뭐냐면 가서 그 산에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인정이 되냐면 내가 저 산에 가서 아버지를 몰래 투장을 한, 그러니까 그 투장이라고 하거든요. 몰래 묻고 산도라고 해서 산소를 가는 길을 그린 지도. 그 지도가 딱 만들어지면 그건 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 선산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를 치고 막 해도 소송이 오랫동안 돼요. 그래서 산소 문제로 일어나는 소송을 산송 사건이라고 해요. 산송.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명당이라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죠. 조선시대 기록 보면은 이 산소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재판 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재밌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며느리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산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산소와 관련된 송사 문제들이 생기는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먼저 산송이 일어나는 계기는 유교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묘자리 중시가 됐고, 은택 풍수지리에 의해서 유교 사상하고 결합되면서 묘자리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요. 신분제가 생기면서 신분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파기가 되면서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중인이나 상인들 중에 이 족보가 생기는 사람들이 족보만 있으면 뭐해요? 대대로 오는 부모님과 그 윗대의 선대의 어떤 묘지들이 있어야 우리가 되게 뭐가 있는 가문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한 게 이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임천 서당이라고 서당을 하나 지으면서 다시 이제 새로 지으면서 그 지역의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서당 건립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얘기 들어봤어? 그 양반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어? 그게 왜 돌아가셨냐면 자기 선산에 누가 산소를 써갖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거 따지러 갔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끝났어? 그렇게 돼서? 아니, 갑자기 어린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울분이 터져서 그 산에 가서 함부로 묘를 쓴 관을 꺼냈대. 관을 끄집어내버렸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하로 가서 사또 앞에 자수를 했대. 그래? 그래, 양반들이 그래? 대단한 며느리인데? 이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근데 그 며느리로서 효도를 한 거야? 아니면 조선의 법치와 도리를, 산소를 함부로 키면 안 되니까 도리를 어긋나게 한 며느리인 거야? 이제 재판이 붙어요. 며느리는 효녀이냐, 아니면 조선의 그런 어떤 관례, 관원상제의 예법을 벗어난,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관을 끄네?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재판의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근데 재판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소문을 왕한테 보내야 되지 않겠어?까지가 딱 있어요. 기록이 거기까지만.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양반들이 서당 짓다가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중간에 끊어졌지, 얘기가? 혹시 그쪽 사또가 양반 어르신들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쉬쉬쉬쉬 한 거 아닐까? 그 며느리 어떻게 된 거지? 풀려났나? 안 풀려났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며느리가 조선시대 때 혼자 남은 며느리가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오랫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가 참여한 창작 가무국 인천각이라고 하는 가무국을 만드신 단장님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단장님, 제가 이제 인천각 가사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연 또 하시면 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2021년 올해 뭐 하세요? 올해 이제 연초에 올해는 무슨 공연을 하세요? 그랬더니 걱정이에요. 고민이 돼요. 뭐가 좀 새로운 공연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뭐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스토리 테마파크 그 안에서 제가 그 조선시대 묘자리 때문에 그 며느리가 재판받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재밌는데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소재를 개발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천서당 중건일기 그 기록들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서당을 지으면서 썼던 일기 그 안에 그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두 건이. 근데 거기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건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원열이라고 하는 그 회원이 산송을 하러 산에 송사 재판을 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애통하고 참담한 소식이 막 퍼지고 일부 막 그 인천서당의 회원들이 막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이 하회 서방님이 김명우는 누구냐면 그 며느리의 사촌 오빠. 며느리의 그 사촌 오빠가 아니 그 며느리가 모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물에 빠져 죽었어? 걱정인데 내 사촌 여동생은 홀로 사는 과부인데 이제 어떡하지 그 집? 막 이런 걱정들 하고 그러면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시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고자 투장된 무덤을 파헤친 며느리에 대한 평가. 그래서 막 그 서당에 은을 지면서 양반들이 막 얘기하는 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효심인가 법도를 모르는 여자니까. 굉장히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현대에 우리가 볼 때 딜레마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여성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죠.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극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두 개의 일기 이야기를 일단 분별을 해봤어요. 분리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그때 첫 번째 기록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죽음. 1806년 인천서당 중건에 참여한 안동의 선비 조원열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조상의 모신 산에 누군가 몰래 장사를 지냈다. 관을 썼다. 최근에 요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합치면 3개나 쓴 거예요. 한 집안이 남의 집안에 산에 가서 무덤을 3개나 만들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면은 집안 난리 나죠. 아마 사인 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 집합해갖고 아마 가서 난리 날 거예요. 얼마 전이죠. 작년에 우리 비 왔을 때 올해군요. 갑자기 부산인가요? 큰 비가 와갖고 그 납고의 땅이 아마 침수됐을 거예요. 그때 납고의 땅 침수됐을 때 침수된 납고의 땅에 그 아버지 어머님을 모셨던 분들이 그 납고의 땅 앞에 와갖고 발 동동거리면서 막 진짜 통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장지를 훔치는 투장이 있었 거에 1806년 5월 3일에 관하로 막 가서 내가 따질 거야. 우리 사또께 말씀드려야 되면서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사고를 당했어요. 물에 빠져 아마 발을 헛디디셨나 봐요. 빠져 이게 그 조선시대 절벽길을 이렇게 타고 오다가 거기서 아마 낙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두 번째 기록이 뭐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청순가부가 됐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너 남편도 일찍 죽었으니까 본가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지내라 라고 해도 조선시대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집을 나서면 그 시댁에 에서 어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시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부인데도 오랫동안 이제 시아버지를 모시다가 갑자기 객사 시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죽게 만든 무덤 3개를 파헤쳐요. 이거 조선시대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아무리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큰일 나냐면 내가 다른 산의 선산을 몰래 투장을 했는데 그게 앙심을 품고 무덤을 팠다? 그러면은 이쪽 집안에서 낙 들고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싸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조선시대 때 이쪽 집의 머슴들이 자기가 모시던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길에서 상여를 맞고 가겠다 맞겠다 하면서 싸우다가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기록에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덤을 파헤쳤어요. 무덤을 파낸 며느리는 그 길로 안동 관하로 가서 자신의 행동을 밝히고 자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한 뒤에 이 서당을 만드는 선비들이 모여서 이 사연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상놈이 막 울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리 하면서 와요. 소인은 나천에 사시는 조생원댁 종입니다. 소인이 상전께서 어제 산송을 하러 가는 길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찾아 수습한 후 청상으로 계시던 청상갑으로 있던 며느리게요. 부인께서 원통해 하시며 친히 소송 상대편 놈의 최근 무덤과 예전에 투자한 이거 봤더니 이번에 새로 묻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2개를 미리 묻어놨어. 이걸 찾아가지고 관아에 가서 직접 파헤치고 고발했다. 너무 놀랬고 효성과 정렬에 칭찬을 했는데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남의 선산에 몰래 투자한 사건으로 재판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요. 저 며느리 완전 미친 며느리다. 조선 도리를 모른다. 이래서 이제 그 재판이 전개되는데 판결도 무덤을 파헤치게 된 앞뒤 정황을 조사하지 않고 왜 무덤을 파헤쳐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탓을 하는 재판으로 막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했던 며느리가 도리를 모르는 여인으로 막 이제 궁지에 몰려요. 그리고 이 서당을 짓던 책임자가 이 소식에 걱정을 하던데 만음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옥대규라는 사람이 이거 상소 올려야 돼. 이거 상소를 올려버립시다. 막 이런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막 상소를 합시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아니 그냥 이야기가 잘 가다가 왜 중간에 상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서당 중건일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기록이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며느리가 풀려났는지 죄를 치렀는지 선비들이 상소를 했는지 현감이 조치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창작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떡하지 해요. 이에 조선 가무국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은 며느리 송사였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제목은 조선 며느리 송사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만들 때 이 주제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주나 이 지역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놓고 그냥 막 창작하지 마시고 딱 이야기를 딱 놓고 이리저리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살아있는 어떤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을 좀 둘러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야기를 좀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냥 조선시대 이야기다 재밌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뭘 하지? 그럼 뭐 현대 2021년에 효심 있는 며느리를 그릴 거야? 근데 너무 그거 좀 올드하잖아요. 지금 더 우리가 뭐 며느리를 비롯한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을 더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주체적인 삶으로서 해야지 뭐 시댁에 종속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좋아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할 거 뭐하지? 그래서 저는 용기라고 한 거예요. 뭐냐? 남편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는 한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며느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이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저항이 사실 두려움으로 이 내면에 있었겠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여성의 어떤 용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의 근원적인 건 가족, 그리움 이런 표현들을 해보자. 일종의 영화로 치면 사랑과 영혼에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이 유령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해 어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소재를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인과 어떤 접점을 이루고 있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한번 볼게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다. 혹은 가족은 우리를 지키는 희망이다.
이런 거는 주제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치가 50%밖에 없어요. 왜? 그걸 초등학생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가족들 사이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걸 모르겠어요? 문제는 실천이잖아요. 항상 어떤 메시지에는 실천적 전략을 넣어줘야 돼요. 특히 이런 창작에서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창작을 하실 때는요, 특히 이런 창작 과목 같은 걸 하실 때는 창작자로서 글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 극장, 예술의 전당 극장, 이런 극장의 어떤 특별한 자리, 가장 센터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입장하고 이제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다가 처음에 애기자원꽃 그러면 스크린에 애기자원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약간 준비 단계 하다가 조명이 싹 어두워지고 예를 들어서 종소리 땅 하면서 서서 이제 시작이 탁 돼서 조명이 들어오면서 뭐였습니까?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음악이 싸라랑 이렇게 흐르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창작자지만 책상 앞에서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창작하는 느낌으로 내 공간을 옮겨놓는 그런 능력을 펼치셔야 돼요. 영화나 스토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난 책상 앞에서 영화 스토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프롤로그 이 장면을 쓰게 되면 뭐냐? 자, 내가 예술의 극장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시작할 거지? 어떻게 시작되지? 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랑 음악이 하면서 싹 밝아지면 그래, 대사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 우리 며느리의 운세가 어떠한가 그래.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떡떡떡 올해도 며느리는 곁에서 잘 지내시올 겁니다. 근데 나리의 운세가 썩 그리 맑지 않으니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 유념하시옵소서. 아 그래, 내 걱정을 하지 말게. 다음에 다시 올 테니 우리 며느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줘? 3년 동안 홀로 지냈구나, 이런 정보를 줘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관객들한테 지금 이제 며느리가 주인공이야. 이 며느리가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이 며느리가 주인공이고 며느리는 3년 동안 홀로 지냈어. 이런 정보를 주면서 이 며느리를 주목하세요를 암시적으로 좀 깔아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저는 가상의 관객을 두고 지금 내가 펼치려는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공격, 전략점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듯이 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창작을 하시는 분의 좀 몇몇 분들은 너무 막연하게 창작해요. 너무 막연한 거여가지고 누가 이걸 볼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볼 것인지, 어떤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나 예술가야, 나 문학가야, 나 뭔가 이런 매체 공연 창작자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안에는 치밀한 보이지 않는 관객과의 어떤 승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 같이 이렇게 점점 산막에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막을 1장, 2장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아마 장을 조금 더 나눠줍니다. 그래서 화면 밝아지면 처음에 단온 날에 노래가 막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아름답게 시작해요. 이건 제 이야기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면 극장에 앉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처음부터 스토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바로 그 밝은 곳에 있다가 딱 어둠에 가면 좀 미리 가서 앉아있으면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있으면 초반에 좀 집중이 되죠. 근데 시간이 임박해서 들어가면 막 허겁지겁 들어가면 좀 초반에 어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극장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제 가족들하고 가보면 처음에 영화 시작 전에 막 팝콘 먹느라고 난리잖아요. 막 먹고 이러잖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 그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잖아요. 관객들이 해석하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창작 가무국도 처음에 조금 저의 경우는 조금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신나는 조금 그리고 설레는 거를 통해서 관객들이 거기에 조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을 시켜줄 수 있게끔 가는 전략. 그래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집안에서 단오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시아버지가 너도 나가서 같이 즐기지 그러는데 며느리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며느리 참 그 아들과 세상에 없는 아들과의 혼례식 때 참 예쁘고 보기 좋았는데 하면서 그 며느리가 그 남편과 만났던 혼례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와중에 뭐가 있죠? 평화로웠던 분위기를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이 극은 어떤 창작극이라도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를 태우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떨어뜨렸다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면 텐션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긴장선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장선 라인을 구축하면 앞에 행복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 행복을 깨야죠. 일부러 깨버리는 거죠. 비극을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3장, 1막 3장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원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조원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빌런, 악당을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어떤 얘기? 그럼 악당의 측면으로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포인트 오브 뷰, 시점을 전환시켜준다 그래요. 조원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인공의 며느리를 보여줬던 시점에서 저떤 악당의 시점을 보여줘요. 딱 그러면 하하하하 이 좋은 뭐 선산 이것을 내가 손에 얻으면 그러면 뭐 하면서 여기는 나의 땅, 여기는 나의 땅. 이 땅을 얻어서 영생하고 오랫동안 우리 가문이 최고의 가문으로 펼쳐질 수 있게끔 내 만들이라 탐욕의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럼 다시 시점을 다시 변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이신 조원열이 충격받고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시아버지를 위로해요. 위로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란색들은 제가 어떤 이 극을 만드는데 적절하게 노래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필링을 느끼면서 체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그 장면의 처음부터 중간부터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부분 노래가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체킹들을 해요. 그래서 탐욕의 노래, 한숨의 노래, 뭐 위로의 노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새벽이 되고 고민하던 그 어르신이 그 산으로 가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기록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다음에 왜냐면 관객 입장에서 본 게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사실은 이분은 누가 죽였대요 이렇게 되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맞아 이렇지 않고 황당해요.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분이 누가 뒤를 쫓아서 죽인 거에 대해 본 적이 없는데 짠! 이게 뭐냐?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드라마의 반전, 영화의 반전, 이런 뮤지컬의 어떤 창작극의 반전. 반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반전은 내가 본 것을 나만 본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가 진실은 이거였어 해야 쾌감이 있어요. 그냥 감춰두고 짠! 이런 거는 막장 드라마예요. 예, 그래서 감히 무슨 막장 드라마 이러잖아. 막장 드라마의 특징들이 있어요.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밑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밑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막 걷어요. 사실은 이거였어. 사실은 배다른 형제였어. 갑자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바로 반전의 전략을 잘못 쓰는데 저는 이 1막에서 그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세상 죽게 되는 것에 추격전 끝에 누군가가 그를 밀어서 그를 쫓고 죽이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돌아가시는 그 정확한 어떤 감춰진 진실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누가 모르냐? 며느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관객들 입장에서 나는 봤는데 저 며느리는 모르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관객들은 뭐냐면 모르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예,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연민과 공포예요. 연민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공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공포는 주인공이 겪고 있는 그것이 나도 겪을 수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공포, 의도적으로 그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나도 살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연민과 공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어떤 그 희곡 뭐 이런 뭐 원칙에서 비극의 어떤 뭐 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특히 이 공연극은 지금도 그래요. 연민과 공포가 잘 그려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연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너 시아버지 발 헛디뎌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거 모르고 있구나. 안타깝다. 연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막이 되고요. 이제 2막은 그냥 넘었습니다. 너무 다 보여줄 게 없어서 3막에 그 빌런이 빙의가 되어가지고 시아버지가 저놈이 나를 죽였어. 저자가 나를 죽인 자는 저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빌런이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칼춤을 춰요. 재판 과정에서. 이건 분명히 안무가 결합되어야 되니까 막 추면서 둥둥당다당당당 하면서 막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소경이 얘야 며느라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아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 재판에 끔찍했던 어떤 그 장면이 끝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애절한 그 로맨스 형태로 쫙 가면서 감정의 변화를 싹 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사건이 이랬습니다라고 끝난다면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요법, 공포는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동의성, 주인공이라든가 주인공이 애절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대한 동질성이라고 하거든요. 관객들이 그 마음이 되는 거. 그 동질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조금 동질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주로 사랑, 우정, 뭐 추억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재회의 노래를 부르고 화답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 김씨는 몸좀 단양이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시아버지 위패 앞에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석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석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 이제 어디 있든 내가 있는 이곳을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희망에 대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노래 구성의 개수가 나와요. 그랬더니 1막의 이제 노래 제목들이에요. 단호의 노래, 혼례의 노래, 탐욕의 노래, 한탄의 노래, 위로의 노래. 그래서 노래의 컨셉들을 이렇게 잡아서 약 17개 정도의 노래 구성들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대본을 쓰는 거예요. 이제 대본이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가사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대본인데요. 대본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대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대본 일부를 보여드리는데 이 지점에서 창작 감독국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창작 감독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고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나눠서 그분이 창작하실 때 원고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글로 써요. 우리가 보통 한글 그 워드 프로그램을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써요. 그래가지고 뭐 상황이 뭐냐면 며느리가 들어온다. 며느리가 뭐냐 상수에서 입장한다. 입장한 며느리가 춤을 춘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사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보기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약점이냐면 대본을 그렇게 쓰니까 그 대본을 받은 기술진, 그러니까 지금 이 무대 스태프들, 그러니까 무대 감독님들이라든가 음향 사운드 기수님 다 일일이 그 대본을 자기 파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 복잡한 걸 하냐, 딱 대본이 나오면 내 파트가 뭔지를 딱 이렇게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예전에 창작
이 가무국의 창작자들은 문학 기반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문학 기반이 아니라 실행, 그러니까 이 일종의 현장성이라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왜냐면 영화를 해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파트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막장은 기본이니까 장면이 있고요. 나레이션, 대사. 왜냐면 노래 파트가 있고 대사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노래 파트는 노래에서 음향 파트에서 또 나눠서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파트는 뭐가 있어요? 이 인물이 대사를 해야 되니까 이 인물이 대사하는 거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파트, 그 다음에 영상은 뭐냐면요. 요즘에 가무국은요. 가무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한국 뮤지컬이 아시아의 지금 그 투자 매출이 2위거든요. 1위가 일본이고. 근데 한국 뮤지컬이 뭐로 좀 유명하냐면 이 영상 기술의 결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은 뮤지컬들이 샤 방식의 첨단 샤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통 앞에 우리가 앞과 뒤 이제 보통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업 스테이지, 다운 스테이지, 뭐 중간에 미들도 있지만 업, 다운 이 사이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샤들을 많이 얹어가지고 뭐 이 스크린에 뭐 예를 들어서 투영되는 영상이 막 2중, 3중 결합되고 막 샤 올라가면서 다시 새로운 막 그림 나오고 하는 환상적인 뮤지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창작 뮤지컬, 전통 가무, 전통 뮤지컬, 현대 뮤지컬 다 망라해서 이 영상 기술과의 접목이 미디어 아트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그냥 단일 무대에서 했지만 요즘은 뭐냐면 이런 거 하면 선산을 만들면 샥 하면서 막 선산이 막 산이 막 괴기스러운 산이 막 만들어지다가 막 탐욕의 노래 막 부르다가 으아 여기는 나의 뭐 영광의 땅이야 으아 이러면 산이 막 벌어지는 막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미리 해놔야 공연하기 전에 이 영상 팀들이 이 대본을 보고 이 영상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CG로.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드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무대 연출 감독님이 무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음향 필요하고 조명 필요하고 전체적인 시간 찍힌 그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엑셀 작업으로 딱 나눠가지고 딱 어디 무용단 쪽 그 단장님이나 혹은 이 기술진에다 보내주면 이들이 이게 A4 용지로 뽑으면 좁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아주 큰 뭐 4절지 정도 되는 혹은 뭐 B3 사이즈 이상 되는 좀 큰 출력을 해요. 그러면 마치 큰 포스터가 붙듯이 현장에서 쫙 붙여갖고 막 일을 하면서 자기 파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프린트를 할 수도 있지만 파트를. 그래서 이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은 여기 그리고 이제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면 추장의 노래 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근데 이 노래 같은 가사도요 제가 써보니까 이 가무국 이 뮤지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서사 문학, 그러니까 이 산문체 문학으로 시나리오를 쓰던 사람인데 이 가사를 쓰고 어떤 시적 표현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낮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저녁 시간에 시나리오 써야지 하면서 딱 책상 앞에 앉으면 한 뭐 마음을 먹으면 한 10분, 20분 안에 딱 마음 먹고 타타타타 이렇게 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뮤지컬이나 이 시 쪽은 이 워밍업이 오래 걸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탐욕 뭐 이런 노래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밥 먹고 뭐 저녁밥 먹고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뭔가 좀 이렇게 이 감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어떤 가사에 대한 혹은 노래에 대한 이런 감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뮤지컬 이런 가무국을 하면서 시인이라든가 가사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진짜 능력이라든가 혹은 그분들이 그 창작을 하는 거에 굉장한 뭐랄까 존중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대단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가분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소설가분들이 야
나는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쓰는데 시는 한 페이지잖아. 시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 네, 진짜 그렇게 양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웠는데, 이 가사도 이 창작 가무국은 사사구시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기승전결, 이렇게 음절을 좀 잘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절을 끊는 것도 이렇게 해주면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지막 뭐 굴곡이 새겨진 문 중에 계단 그어줬으면 아버님을 떠올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하긴 나는 얼음산이가 되어, 안하긴 거 오타입니다. 안하긴 나는 얼음산이가 되어 가문의 생멸한테 외주를 탄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 대사화시키는 걸 일부러 이제 했고,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하느냐?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오타가 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원곡을 보내게 되면 작곡가께서 작곡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내요. 왜냐면 일부 가사가 그 전체적인 그 작곡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돼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가사 쪽으로 맡았기 때문에 작곡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짜맞추는 건 또 안 좋아요. 적당히 이 작곡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곡을 하시면은 이 작곡 달빛 위로 투장의 노래 이렇게 이제 진짜 제목들이 생기죠. 그럼 여기 임교환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면 요 노란색이 뭐냐면, 제가 이 선생님이 보내오면 제가 이걸 보고 가사와 어우러지면 조금 느껴보고 뭐 그냥 멜로디도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느껴보면서 가사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 여기다 이제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해서 악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까지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은 무대 감독님이라든가 작곡가께서 같이 가면서 이제 어떤 실현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연 공연이 올해 12월에 이제 안동에서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가무국은 이제 2편째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는 또 다시 음식과 한국 전통적 뮤지컬 양식을 한번 결합해서 어떤 그 미디어 아트로 음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2편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한 편은 음식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DB망이라고 조선시대 최고 오래된 그 음식 고서가 있거든요. 레시피 책. 근데 사람들이 그 음식 그 DB방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음식이 특별하다라는 얘기만 하지, 그 책을 쓰신 분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요.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구해야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펼쳐지고, 하나는 이제 유산기. 그 조선시대 때 산을 가면서 여행을 갔던 그 여행의 어떤 사건과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어떤 산세를 찍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와 결합하는,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 아카이브, 그러니까 기록의 과정으로서 차근차근 이제 이런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할 생각인데, 제가 영화 감독으로 살면서 왜 이러한 좀 다양성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는 영화 감독은 뭐냐면 조금 더 분업화되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 역할이 더 중시될 때가 있어요. 창작자라는 것보다. 실제로 한국 영화도 지금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영화 현장에서 영화 감독이 고뇌에 빠지면서 배우한테 레디 고 액션 한 다음에 다시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장면 찍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 분량을 제대로 못 찍어내면은 3회 이상 만약에 하루 분량이 계속 못 찍자, 그럼 해고당해요. 영화 감독도 해고당하는 거 생각해요. 뭐 옛날처럼 영화는 영화 감독의 예술 아닌가? 그것도 맞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경직된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영화 현장이 스텝만 해도 100명씩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데요.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개미 사회처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은 그거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창작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영화는 영화 감독이나 이 비디오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체되죠. 그러니까 아이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젊은 창작자들이 계속 생기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밀려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역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영화라고 하는 치열한 현장에서 살다가 지금은 조금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미디어 아트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어떤 이런 창작 가무국이라든가 역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이제 그래서 저는 위치를 여러 가지 위치 변화를 가져가는 쪽에서 이렇게 창작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잘 봐주시고 해서 공연을 또 직접 만들어진 공연을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저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역사 기록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역사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네, 광주 지역에 우리가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80년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CBS 촬영 감독이셔서 이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 만행을 찍어갔던 촬영 감독님이 나중에 영화 촬영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너무 많은 좋은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월의 크리스마스예요. 유영길 촬영 감독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파스펠터 그 국제 보도상 수상을 하셨어요 이번에. 저는 지역을 이 지역 저 지역 로컬 지역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에 있는 창작자들이 그 지역의 이야기를 호기심을 갖고 만들어지는 게 너무 비중이 높은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럼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의 창작자들이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광주 지역의 역사 기록도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활용해서 이런 시각적인 매체, 공연 매체로 창작할 경우에 기록을 중시하되 상상의 영역을 또 넣어야 돼요. 우리 영화 감독이나 이 영상 매체를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역사가들이 아니 저건 거짓말이야, 저거는 허구야.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역사가들이 쓰시든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창작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서 진실은 왜곡하지 않되 진실에서 밝혀지지 않은 건 왜곡하는 기법이 아닌 상상의 기법으로 더 통일해야 되는 그런 창작의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상상은 사건을 재해석할 것인가 인물을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물을 재해석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획 제안서를 제안할 때는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걸 피칭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참 이게 중요한데요. 지역의 창작자분들한테 무대 앞에 연단에 나와서 무대에 나와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피칭이거든요. 피칭, 던진다라는 뜻이죠. 말해 보세요. 뭘 말하느냐면 보통 훅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바늘에 모이를 이렇게 먹이를 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관객들이 물고기가 될 수는 없지만 물고기라고 한다면 낚싯바늘에 걸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을 말하라. 이게 이제 피칭이에요. 근데 말만 뭐 그럴싸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그건 별로인데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재밌게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말하다 보면 자꾸 어디가에서 이런 얘기 어때?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어때?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면 벌써 눈빛부터 보이잖아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눈이 반짝거리고 뭔가 이렇게 주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창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 와서 자신있게 자기 얘기하라 그러면 쭈뼛쭈뼛 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그렇게 자기 스토리에 자신이 없는데 뭘 그걸 쓰고 뭘 만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냐, 내 스토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저도 하지만 많이 봤어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 그래 지금 쓰고 있는 스토리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막 쭈뼛쭈뼛쭈뼛 그러면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 근데 뭐 이래. 왜? 부모님한테 얘기 못해? 형제들한테 얘기 못해? 그러면 엄마 엄마 아버지가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세요. 네, 뭐 형제들하고 잘 얘기를 안 나눠요. 그럼 저는 그 순간만큼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네가 뭔가 굉장히 인생에 정말 중요한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너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같이 살지 마. 아니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가족하고 왜 살고 있냐 이거죠. 왜? 내 인생에 내 운명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됐어 안 들어 이런 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 그 실존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 가족과 살고 있는 너는 오히려 가족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배고프니까 집에 살고 잘 데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옳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창작자는 말과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쓰기가 일치되는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창작은 하고 그런 창작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빛나는 글을 쓰겠다고 쓰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되게 괴팍한 그건 자랑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수적이지만 조금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말하는 기술을 조금 늘리면서 역사기록 이 지역의 향토 기록들, 이야기거리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쓰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보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스토리가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뮤지컬 형태의 가무국의 대본 작성에서 스토리를 기반해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각 파트의 영역을 아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각 파트의 전문가들의 영역을 제시해서 저도 그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뮤지컬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나 보통 드라마 대본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그걸 쓰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당신이 좋은 스토리를 써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원해? 그럼 당신의 스토리는 그 영화를 만드는 현장의 전문가들을 존중하는 스토리를 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글을 써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현장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조명을 만드시는 조명 감독이 당신의 시나리오를 보고 열광해서 빛을 연구하고 싶어져야지 거기다가 빛은 어디서 들어와야만 한다 꼭 뭐 카메라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야만 한다 꼭 이런 걸 기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존중한다는 건 자신의 이야기, 당신이 만든 이야기가 감정을 이끌어내는 파생을 하게 만들어서 나 이 작품에 뭔가 디자인하고 싶어. 조명적인 디자인, 뭐 의상 디자인하고 싶어. 음악 디자인하고 싶어. 이 디자인이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몇몇은 착각해서 일부는 착각해서 뭐 이런 대본을 쓰면 그냥 지시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았는가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좀 보셨지만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 처음에 그냥 역사 기록 기관에서 대민 서비스로 주었던 이 두 개의 기사가 그래도 제가 그 감옥의 작사로 그 대본을 쓰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기록을 찾아다니면서 미시사를 찾고 뭐 지역의 향토 이야기를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만약 광주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서울에서 와서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찾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그 지점을 꼭 놓지 말고 해 보셨으면 또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제 초연을 앞둔 것을 이제 사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뭐 스토리텔링 과정과 과목 극본, 창작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을 하실까요? 뭐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뭐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는데 장내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끄고 할까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보통 이 이야기를 찾으셔서 이게 한 개가 끝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 이야기는 금년 1월에 그 예술 그 무용단 단장님과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이야기가 완성돼서 가무국이 저에게 딱 끝나는 순간 초연은 12월이니까 1년 걸렸는데 제가 끝나는 건 9개월 만에 끝났어요. 예. 근데 9개월 만에 끝났는데 중간에 그 무용 단장님이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조급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 그분이 저한테 감독님 대본 잘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슬쩍슬쩍 떠보시는데 한 5월, 6월 중간 그때는 창작을 하지 않고 진짜 기쁜 생각으로 그러니까 멍 때린다 그럴까요? 멍 때렸어요. 저는 저의 특징일 수 있어요. 저는 점점 그런 게 내가 무언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 글로 고정화시키는 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때 저는 창작을 할 때 제 컴퓨터 앞이든 아니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를 대신하는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야, 뭐 누구누구야. 너는 너라면 이 공연 보고 싶겠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 그래? 보고 싶어? 그럼 뭘 보여주면 네가 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이 보면 뭐 하고 있지? 뭐 이러겠죠. 근데 전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저에게 너라면 보겠니? 자 그럼 너 한번 극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해봐. 이런 식으로 써요 먼저. 자 그런 식의 저의 일기를 쓰면 됩니다. 네. 9개월 걸려요. 저는 9개월 걸렸어요. 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해보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상업적인 많은 작품도 있지만 지역의 많은 예술재단과 문화재단 쪽 이런 데서는 다양한 예술의 창작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또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금을 비롯한 이런 제작비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다 혜택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융합의 디자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생님에 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선택하는지. 전반적으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여기 무용 단장님을 알게 된 거는 일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주로 답사를 갔어요.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우연히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일원 중에. 근데 일행 중에 갔더니 단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그리고서 그냥 교류를 한 건 창작이 아닌 그냥 인간적 교류를 한 게 1년, 2년 정도 돼요. 그냥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준비도 안 했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무용 단장님이시구나. 뭐 좋은 작품을 하시는 거에 저도 보고 싶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먼저 연락도 드리고, 가끔 안동 가면 연락드리고, 뭐 어디 가면 연락드리고, 이 국학진흥원도 자주 가서 연락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지역의
무엇인가 그냥 장사를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좀 발품 팔아서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노래는 누가 만드시지? 그때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한번 해주실래요? 했더니 거절 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좋은데요? 이렇게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 그 다음에 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뭐 안동에서도 그랬지만 할머니들을 담은 어떤 조금 작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할머니들하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서 그 주전부리 뭐 하면서 이야기 꼭 피울 자신은 있어요. 예, 뭐 저는 그런 지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목적을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좋은 취지라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융합은 결과적으로 융합의 첫 번째 단추는 발품을 파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속과 겉이 똑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예술가 중에 성공하면 변질하시는 분들 있죠. 과거에 고생했던 사람들 모른 척하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분야나.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저도 겪었고 저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겉하고 속하고 좀 솔직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융합의 첫 단추 같아요. 예, 융합은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야와 융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돌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뭐냐면 어때? 내 스토리 좋아? 그랬을 때 정말 그거를 잘 듣고 정말 좋으면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별로면 정말 나는 재미가 없었어. 근데 요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좋은데 야 그게 스토리냐? 아니면 나가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감정에 솔직한 그런 예술가가 돼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네. 이 길에 네. 들어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거는 제가 상업적인 영화를 하면서 혹은 큰 제작사들과 일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조금 어떤 하나의 저라는 사람이 자체가 그들이 볼 때 좀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 느낄 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체될 수 있는 시장과 장소보다 내 자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좀 창작이나 예술이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광주도 왔지만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광주에서 활동하고 싶죠. 왜? 저를 환영하는 곳들이 아마 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업예술, 대중예술, 쇼 비즈니스 세계가 강한 예술 쪽에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순수예술로 조금 오히려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음은 훨씬 편하고 또 유쾌해지고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 자랑한 거구나요? 네, 제 자랑한 거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네.